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에 우리나라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도청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일었는데요. 은밀하게 벌어지는 총격전 도청의 세계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프닝에서 한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게 논란이 된 이유가 도청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네. 실제로 도청이라고 전문가들이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계속해서 도청을 해왔고, 계속요? 네. 네. 그리고 과거에도 우리나라를 도청했다라는 여러 문건들이 공개됐던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건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 조금 이제 이번 일에서 문제가 좀 지적할 것들이 네. 발견됐는데 첫 번째, 우리는 솔직하게 어디서 도청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거든요. 위치가 그렇죠? 네. 어느 뭐 대통령실에서 네. 도청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대통령실을 떠나서 어떤 집무실로 가는 그 이동 중에 도청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차 안에서. 그렇죠. 네. 아니면 내가 집에서 뭐 스마트폰, 일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네. 다른 사람과 얘기하다가 도청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컴퓨터에 어떤 문서가 유출돼서 도청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랑 연계를 시키고 싶으니까 처음부터 대통령실이 도청당했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네. 사실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보도입니다. 우리는 네. 지금 어디서 도청이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단 도청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서 도청이 됐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 도청이 있고 감청이 있잖아요. 이게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청은요. 네. 법의 허락 없이, 네. 그러니까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단으로 하는 게 도청인 거고요. 네. 감청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는 것이 감청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뭐 도청 논란에서도 네. 사실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도감청이라는 표현을 썼죠. 네. 일단 대통령실이라고 국한한 것도 잘못된 거고 도감청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냥 도청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우리 입장에선 도청이 맞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용을 도둑 맞은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 도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미국이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을 도청해 왔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놀란 부분이거든요. 언제부터 도청을 미국이 여러 나라들을 해온 건가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럼 대표적으로 뭐 미국이 도청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단체, 뭐 협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미국은 뭐 네. 처음에는 자기 혼자서 네. 도청들을 해왔겠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의 암호 장비를 해독하기 위해서 네. 영국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이 암호 해독 전문 연구소를 네. 영국의 블래칠리 공원이라는 곳에다가 설립을 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독일의 암호 장비를 해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정보 동맹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미국과 영국의 정보 동맹. 그렇죠. 네. 그걸 영화화시킨 게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그 셜록 영화입니다. 주인공이었던 맞습니다. 분 나오신. 맞습니다. 네, 네네. 네, 네. 그런데 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미국 영국 동맹이 독일의 암호 장비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독해냈고 사실은 그것이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는 어떤 원동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네. 이 정보 동맹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국, 영국 이 체계에 나라들을 좀 더 끌어들여요. 네. 이게 이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5나라를 네. 5개의 눈, 그래서 Five Eyes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상당히 오래 됐네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그래서 5 동맹이 5나라가 이 Five Eyes는 뭐
절대 정보 공동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도 같이 들여서 네. 글로벌 도청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얻어진 정보도 공유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파이브 아이즈는 처음에는 이제 공산국가들의 어떤 소련이나 그렇죠. 이런 나라들이요. 그 네. 내용들을 이제 도청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들을 운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그렇죠. 그 당시는 사실은 바뀌었잖아요. 그쵸. 냉전 시대에서 지금. 그리고 그 당시는 중국이 또 그렇게 힘 있는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청의 대상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공산 국가를 네. 대상으로 도청을 해왔는데 네. 이게 이제 테러 국가 대상이 여러 국가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또는 테러 조직 단체 이런 데로 이제 폭넓게 네.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럼 그 5개의 나라들이 그 테러 집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콕 집은 그 나라들에 대한 정보를 무조건 다 공유를 하는 거네요. 필요할 때. 원칙상으로는 그렇게 돼 네.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던 것 같고. 네. 그런데 그럼 이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절대 정보 공동체가 언제부터 그럼 글로벌 도청 시스템을 운영했느냐? 네. 이게 뭐 명확하게 밝혀진 적은 없어요. 자기들이 뭐 그렇겠죠. 얘기도 안 할 네, 거지만. 네, 네. 도청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998년 1월에 던켄 캠벨이라고 하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네. 이 친구가 어느 지역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접시 안테나, 그러니까 레이더 같이 생긴 큰 안테나들이 네. 대규모로 있는 시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러면서 이걸 이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기자가요. 네. 네, 네. 봤더니 이게 에셜런이라고 불리는 도청 시스템이었더라. 도청 시스템이 글로벌 도청 시스템이었다라는 걸 1998년에 있었던 네, 거예요. 그걸 이제 던켄 캠벨의 보고서에 의해서 밝혀진 거죠. 네. 그래서 던켄 캠벨은 이 보고서를 EU에다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야 이런 대규모의 시스템을 운영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에셜런을 운영하는 나라들도 그때 밝혀지게 된 그게 이제 거예요. 파이브 아이즈고. 그때 이제 그런 파이브 아이즈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그렇죠. 것이군요. 그 다음에 이 도청의 규모가 네. 단순히 그냥 뭐 예전처럼 뭐 스파이가 와서 뭐 하는 게 아니고 네. 전 지구촌을 대상으로 도청을 하고 있구나. 네. 이때 이 에셜론은 뭐 전화 통화, 그다음에 팩스, 네. 뭐 이메일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성능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와, 그렇게 1998년부터 그렇게 이제 정보를 수집을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 최소한 네, 왜냐면 그때 폭로된 밝혀진 거니까. 거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지금처럼 그 인터넷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던 시기는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뭐 네. 저희도 그때 생각해보면 천리안 이런 것들 썼던 것 네네. 같은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더 광범위하게 IT 기업들의 그런 좀 협조를 받으면 정보를 수집해서 도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파이브 아이즈가 네. 글로벌 도청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네. 우리가 통신하는 수단은 자꾸 다양해지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도청하려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효과적인 방법들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네. 그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밝혀진 프리즘이라고 하는 프리즘 이제 프로젝트. 그쵸. 네. 도청 프로젝트죠. 네. 이 프리즘 프로젝트는 뭐냐면 사람들의 통신이 인터넷을 기반하는 통신으로 막 바뀌어가는 겁니다. 네, 그게 메신- 밝혀진 게 한 2013년 그쯤인 것 네네. 같거든요. 네. 저- 스마트폰 보급되고 그랬던 네, 시기인 그러니까 것 에드워드 같아요. 스노든이라고 하는 이제 NSA에서 네. 일하던 사람이 네. 야 아무리 테러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라지만 이건 좀 위험한데 그러면서 안에서 이제 보니까 그렇죠 위험하다고 문서를 대규모로 들고 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영국 가디언지를 통해서 네. 하나 둘씩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 폭로된 게 프리즘 도청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면 이 애슐런이라고 하는 그 도청 그 시스템이 있었다면 프리즘도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에셜론은 도청 시스템의 원조 원조고, 정도로 보시면 네. 되고 진화된 그렇죠. 진화된 도청
시스템이 네. 프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역시 파이브아이즈가 그렇죠. 활동을 하면서 프리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 네네. 겁니까?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길래 이 스노든이 이거는 좀 안 될 일이야 하면서 폭로를 한 거예요? 사실은 프리즘 말고도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도청 시스템은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프리즘이 제일 충격적이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네. 나오는 건데 미국이 잘 보니까 사람들의 통신 수단이 단순히 이제 전화에서 굉장히 다양해진 거예요. 이제 IT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글로벌 IT 기업을 잘 봤더니 다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애플, 구글, 다 미국. 그래서 옛날에 뭐 야후 뭐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이 든 거군요, 미국이. 그래서 이 파이브 아이즈, 그러니까 미국을 네. 중심으로 한 파이브 아이즈 생각에는 야 그럼 미국에 이 IT 기업들이 협조를 해주면 도청을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뭘 만들어놨냐 하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나눈 대화라든가 네. 인터넷으로 보내는 메일 네. 또는 여러 가지 뭐 비디오 컨퍼런싱이라든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전부 다 미국에 있는 글로벌 IT 기업 회사의 서버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해당 회사로 가서 너희들 서버에다가 우리가 검색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할게. 가로채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설치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회사들은 실제로 영장을 가지고 와서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네. 설치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설치가 되면 미국 중앙에 이제 엑스키 스코어라고 하는 검색 엔진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검색 창 같이 생긴 거. 거기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각 서버에서 그 키워드가 들어간 모든 컨텐츠들이 전부 다 딸려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강명원을 검색을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뭐 남자친구랑 나눴던 그런 대화라든가 그 단어가 들어간 건 다 다 그러면 딸려오는 그게 거죠. 수집이 될 수 있다는 네네.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이야, 놀라운 그리고 그게 기술이네요. 공유되는 겁니다. 네. 그게 왜 그게 가능했냐면 야 그런 영장이 있어? 네. 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미국은 9.11 테러가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애국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네. 그러면서 테러의 목적으로는 감시를 굉장히 용이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요. 즉 영장 발부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리즘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글로벌 IT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네. 다 포함해서 네. 전부 다 이 도청 프리즘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테러 조직, 그러니까 9.11 테러가 워낙 충격적이었고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테러 조직을 좀 도청하기 위해서, 염탐하기 위해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 개인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많은 문제 제기가 당연할 좀 수 있죠. 있었을 왜냐하면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이 테러범이야 그럼 잡아가면 되죠. 그렇죠. 테러범일지 모르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테러범일지 모른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닐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당연히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거고 네.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 논란으로 이어진 거고 어, 거기에 반기를 든 에드워드 스노든이 네. 그 내용들, 그 기밀 문건들을 전부 다 갖고 와서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좀 기조가 바뀌었나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협조를 안 한다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기조들이 좀 바뀌게 되었나요?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일단 미국은 네. 도청하려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이 딱 있고 나서 미국에서는 미국의 도청 시스템들이 보다 더 엄격히 관리되도록 하겠다라고 했지 네. 도청 시스템을 다 폐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정보의 우위가 네. 그 나라의 국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자, 또 업체 입장에서는 뭐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처음에 이것이 알려졌을 땐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우리는 법에서 요청하는 대로 따랐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네. 어떻게 법을 안 따르냐.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랬더니 또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났죠. 네. 너희들은 우리가 물건을 팔아줘서 지금의 기업이 됐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네. 얘기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애플하고 구글이 선택한 것이 그러면 암호 기술 같은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을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영장 집행을 기술적으로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시기 이후로 뭐 아이폰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체계건 뭐든 간에 보안의 수준이 아주 높아졌구나. 극대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업체들이 저희는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프라이버시 보호 마케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미국의 도청에 협조를 안 한다고 볼 수는 어렵겠네요. 알 수는 없는 그렇죠. 부분이긴 실제로 하지만, 네. 뭐 그건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들어갈 땐 중국 정부와 어느 정도 타협을 합니다. 중국이 법이 좀 다르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들어갈 때는 그래서 이제 그 그런 당시에도 암호 기술을 좀 심하지 않게 하는 또 논란이 거예요? 됐었죠. 그러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어느 정도는 협력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는 기업, 네. 그런 영리 기업은 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네. 뭐 이렇게 국익과 개인 정보에 그렇죠. 약간 그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절충하면서 간다고 예측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가 도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그 도청이 안 되게끔 막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지금 물음표 좀 생기긴 해요. 왜냐하면 정보동맹 맺었거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정보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는 국익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도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어떤 뭐 전쟁 목적이라든가 네. 테러범을 뭐 잡아내겠다 이런 아니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감청이 되겠죠. 네. 합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어떤 걸 할 테니까.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걸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게 미국은 도청 시스템을 폐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미국은 도청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논란이 생기면 그걸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손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옛날에 이제 군사정권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도청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도청과 관련한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걸 좀 억누르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도청을 잘해야 막는 법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기술이 발전을 해야 또 거기에 상응하는 막는 기술이 또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이렇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칼이 흉기로 쓰인다고 그래서 칼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똑같은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조금 기술적인 면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도청이 앞서서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차 안에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에서도 뭐 이렇게 그 해킹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로 이제 주변 기계들을 이용해서 도청이 되는 방식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보신 획기적인 도청 기술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네. 도청 논란했을 때 네. 제일 기사에 많이 나오는 게뭐 유리창의 떨림을 가지고 네. 이제 그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건 성대가 떨려서 목소리가 나오는 네. 거잖아요. 우리가 쓰는 마이크도 마이크 속에 얇은 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진동하면서 이게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말을 하면 무언가는 진동을 하게 돼 있고 네. 그 진동을 잡아내면 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말을 할 때 네. 옷이 진동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가까이 있는 유리창이 진동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 이걸 레이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시그널을 이용해서 네. 잡아내는 겁니다. 진동을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서 완벽한 문장을 잡아내지 못하더라도 키워드라도 잡아낼 수 있다. 그 진동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이걸 이제 복원해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진동을 잡아내면 그걸 말로 복원한다는 게 말이 쉽지. 네, 안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네. 잡음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신호에서 잡음은 빼고 실제 사람 목소리로 일어난 진동만
빼서 네. 그걸 이제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이 이 부분에는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 실제로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미국이. 왜 그러냐면 네. 우리 나사가 미국의 나사 아시잖아요. 네, 네. 나사가 항상 하는 게 우주를 이렇게 보고 있는 안테나가 있습니다. 네. 얘가 우주에서 오는 신호를 잡아서 네. 지적인 생명체가 우리한테 말을 걸어오지 않을까? 이거 분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거 하는 일이 뭐냐면 지적인 생명체가 보내는 신호와 쓸데없는 잡음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건 워낙에 미국이 앞서 있어요. 우주 기술에서 발전한 게 여기 도청 기술까지 오는 그렇죠. 거군요. 네. 실제로 2014년에 MIT 연구팀이 네.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에 그 포테이토 네. 과자 봉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얇잖아요, 종이가. 네. 그럼 얘기를 하면 그게 떨립니다. 그걸 분석해서 둘이 무슨 얘기하고 있더라. 요걸 이제 알아내서 논문으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벌써 2014년입니다. 그 감자칩 봉투가 약간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잘 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진동을 얻어내서 이 그냥 말 영상에서 소리 그 떨리는 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2014년. 네. 그럼 지금은 또 어떤 기술이 어떻게 더 발전했을지 모르는 정도의 그렇죠. 상황인가요? 요새는 사실은 뭐 스마트폰 같은 것도 네.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회사 같은 데 보면 나 혼자 개인 테이블 쓰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옆으로 긴 테이블이 네, 있어서 회의하는. 예, 네. 거기 이제 여러 명이 앉아 있기도 네. 하잖아요. 그럼 제가 제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누가 키보드 키를 치면 네. 테이블이 진동됩니다. 이걸 스마트폰이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뭘 심지 않더라도 그렇죠. 스마트폰 자체에 그 센서들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키가 이렇게 있으면 네. 스마트폰과 가까운 곳에 있는 키도 있고 네. 멀리 떨어져 있는 있는 키도 것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면 그 진동이 강하고 약하고를 얘가 잡아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친구가 지금 어떤 문자를 치고 있구나. 이거를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비밀번호 같은 걸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뭐 다루시는 분들 것만 빼갈 수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회의석상에도 중요한 분들도 있고, 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잡음처럼 그냥 이제 뭐 석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을 건데 거기서 어떻게 그 정보만 분별을 해서 가져가는지도 궁금하고, 또 글로벌 IT 기업들의 그 검색을 통해서 뭐 사람의 정보를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개인 입장에서는 나는 안 당하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강의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제가 뭘 중요하다고 네. 뭐 하겠어요. 뭐 네. 이러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해킹을 통한 도청을 도청, 그냥 네. 예를 드릴게요. 그게 제일 요새 또 네. 일반적이니까. 처음에는 정찰 프로그램을 쫙 다 깝니다. 모든 예, 해킹 프로그램들이 네.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냥 모든 불특정 다수한테 정찰 프로그램을 쭉 까는 겁니다. 네. 그럼 얘가 거기서 불특정 다수한테 정보를 수집해요. 그럼 1차적으로 그 정보가 가면 이 사람은 어떤 직군에 있는 사람이다를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방대하게 수집을 해서 그 그렇죠. 중에서 빼낸다는 네네. 얘기예요. 그럼 이제 타겟이 선발돼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킹 프로그램이 네. 2차, 3차로 또 투입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보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정교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사실 뭐 정부기관에 연관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제 한 사람의 언론인이거든요. 그러면 저에 대해서 굳이 정보를 빼내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언론인 분들의 노트북엔 네. 취재 당시 입수된 굉장히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네. 속보 막 네. 올리시면 중앙에서 데스크에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거 사실 보안 처리가 거의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정보원들이 갖고 온 정보가 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또 네. 특히 방송인, 언론인 또 이런 뭐 인플루언서들의 네. 스마트폰이 해킹되면 네. 거기엔 또 지인들 이메일 주소랑 번호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걸 통해서 지인들한테 프로그램을 보내면 네. 내가 아는 사람한테 뭐가 왔네? 이분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열어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또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정찰 프로그램을 방대하게 모든 사람한테 깔아놓고 거기서 정보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찰 프로그램을 까는데도 제가 이용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에드워드 스노든 자서전을 보면 네. 미국이 정보를 수집할 때 네. 내가 수집하려는 어떤 회사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워낙 관리를 잘해서 정보를 못 뽑아갑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애들, 이 애들의 친구들 네. 여기서부터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관된 개인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정보를 뽑을 수 있는 사람까지 그렇죠. 닿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럼, SNS에 내 친구는 누구누구 있다가 그렇죠. 얼마나 잘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사람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 이게 사실은 텔레그램을 모두가 다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럼 텔레그램은 안전한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저희 입장에서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새는 단순히 뭐 대화 내용을 도청하고 뭐 이런 거뿐만이 아니고 네. 뭐 벌써 정보기관의 어떤 폭로된 문서 중에는 이미 정보기관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 같은 걸 다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한다. 네. 이 비밀 문건이 폭로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통신 기능이 있는 모든 스마트 기기는 다 잘 단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잘 단속하느냐? 네. 일단은 뭐 카메라 이렇게 달려 있는 거는 안 쓸 때는 다 그냥 불투명 테이프를 붙여 놓으십시오. 네네. 그리고 솔직히 스마트 TV 하면서 TV만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인터넷 연결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근데 요새는 유튜브도 스마트폰.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 만약에 TV로 인터넷을 보니까요. 쓰는 네. 경우라면 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 경우에 그러면 업데이트를 네. 정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업데이트 안에는 그 보안 기술도 들어있나 그렇죠. 보죠. 그래서 네. 업데이트 공지가 뜨면 빨리 업데이트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가급적 SNS에는 네. 뭐 보면 내 친구가 누구다 이게 다 공개로 막 설정해 놓으신 분 계시거든요. 네. 근데 내가 누구랑 친구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네. 비공개로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좀 반성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TV 그리고 그 집에 있는 한동안 그것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집에 있는 인터폰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런 카메라를 막아놓는 말하면 게 제일 좋죠. 좋나요? 네. 그러면은 TV, 스마트폰, 월패드. 월패드 이런 것들 다 카메라가 있고 네. 좀 예상되는 것들은 다 막아놓는 게 그렇죠. 좋고 SNS는 되도록이면 뭐 친구 공개나 비공개로 그렇죠. 해놓는 것이 좋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네. 직장에서 중요한 얘기는 네. 집에서 하지 마시고. 근데 그거는 그쵸. 사실은 쉽진 않죠, 쉽지 그렇죠? 않은 예, 부분이 맞습니다. 있는데 어느 정도는 도청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하면서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주의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네.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